한양대학교 김성희입니다. 제목은 이제 나는 나의 뇌인가, 이제 뭐 뇌 결정론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실험적인 뭐 이런 연구들, 그리고 뭐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요. 또 여러분이 뇌과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들을 좀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뇌과학을 보면은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뇌과학자 철학하시는 분들 앞에서 뇌과학자를 뭔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뇌과학자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뇌과학의 연구 주제와 범위는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이제 주제로 뇌과학의 연구의 층위로 따지면 이제 저희가 분자생물학의 신경세포나 유전자 단위에서도 연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신경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시냅스, 신경세포 연결, 그리고 얘들이 좀 더 커지는 신경세포 회로나 뇌 전체, 그리고 좀 더 행동, 그리고 좀 더 인지과학적인 좀 고차원의 이런 뭐 사회성이나 뭐 인간의 의식이나 뭐 오늘 같은 주제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뇌과학의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인지 기능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나 뭐 언어, 운동, 의식, 뭐 의사결정, 사회성, 학습 등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이 매년 이제 미국에서 모임을 하면 뭐 굉장히 한 3만 명 정도 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이 모든 층위를 다 연구를 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대략 한 이 정도 레벨에서 연구를 합니다. 뇌 전체나 행동, 그리고 제가 박사후 과정 때는 이 뇌 신경 회로 정도까지는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제가 커버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고차원의 주제, 인지 의식이나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분야에 있는 뇌과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시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거의 전 그냥 잡니다. 하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제가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냐면요, 그 이제 운동이나 운동 능력, 의사결정, 기억, 뭐 학습, 이런 게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논문도 많이 읽었고요. 해왔는데 최대한 좀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다양한 이제 실험 동물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사람 대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의 대학에 있을 때는 이제 원숭이 대상으로 연구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트레이닝했던 원숭이인데 이름이 이제 블리시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술을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원숭이 이름들이 죄다 술 이름입니다. 무슨 뭐 저한테도 이제 한국 술을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막걸리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원숭이가 있었어요. 마칼린이라는 무슨 또 마칼린 아시나요? 뭐 전 잘 모르는데 양주인가요? 그게 그런 원숭이가 있어서 좀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좀 부고를 접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숭이 실험을 하고, 지금은 주로 사람 실험하고요. 요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바다달팽이, 초파리, 뭐 이 마우스, 뭐 고양이, 뭐 새, 심지어 오징어까지 이제 요런 동물들 요 노벨상을 받는데 사용된 동물들이 많아요. 뭐 오징어, 초파리, 바다달팽이, 심지어 뭐 이런 동물 연구에서 많은 분들이 노벨상도 받고 굉장히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뇌를 보면 여러분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뇌 피질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전두엽, 뭐 두정엽, 측두엽, 뭐 후두엽 이렇게 있죠. 근데 뇌 그 부위마다 그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뇌 이 피질은 말 그대로 이제 껍질이죠. 껍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뇌, 그리고 뇌간 뭐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변연계는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뭐 이렇게 파충류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게 뭐 전혀 파충류는 뭐 아예 뇌 피질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약간 그건 오해인 것 같고요. 근데 변연계 말 그대로 림빅이라는 것은 이제 림보, 여러분 어떤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피질과 그 안쪽 간뇌, 그 뇌간의 브레인스템이 중간 정도에 있다고 해서 림빅 시스템, 뭐 변연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인간의 어떤 본능과 뭐 감정, 기억, 이게 인간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기능들이 여기 구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인간의 그 뭐랄까 하트 시그널이나 뭐 호흡이나 이런 생리 현상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질과 회백질을 보시면 이제 그 피질 바깥에 이렇게 껍질 한 4, 5mm 정도 되는 요 저희가 회백질이라고 하는데,
요 주로 이제 여기 여러분 4, 5mm 정도 되는 요 껍질 쪽에 좀 굉장히 많은 인지 기능들이 주로 구현이 되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백 백질은 사실 이제 그 신경 다발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뭐 고속도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주로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 고속도로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은 신경 현상들이 인지 현상들이 이제 회백질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러티라는 이제 투명 뇌 기술인데 이 죽은 쥐의 뇌를 이제 이렇게 뽑아내서 보여준 뇌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콩나물 같이 생긴 게 하나하나 이제 신경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쥐의 그 기억기 능력과 관련된 해마의 그 지금 뇌를 3차원으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뉴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이번은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이 기술을 이제 만드신 분이 한국의 정광훈 교수님이라고 이제 MIT의 교수님이신데 정말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이런 기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방금 조금 전에 굉장히 복잡한 그 뉴런들이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방금 쥐의 해마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걸 보셨는데, 이제 이 여기 뉴런들이 어떤 이제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제 신경 신호를, 여기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신경 신호를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계의 언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계의 언어 액션 포텐셜은 이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제 다양한 이온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나트륨 채널, 뭐 칼륨 채널, 뭐 이제 뭐 칼슘 채널 뭐 등등등 많은 그 특별한 이온을 통과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런 이제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이렇게 세포막을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 뉴런이 전기 신호를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트레시홀드를 넘으면 이게 모스 코드, 여러분 혹시 그 기생충에서 보면은 그 송강호가 모스 코드 보내죠. 모스 코드 같은 어떤 그런 신경이 우리가 발화를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모스 코드와 같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갑자기 수식을 잔뜩 가져왔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만큼 이 신경 신호가 이 발화하는 것을 이제 이 세 분이 1963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오징어의 그 가운데 신경 다발을 가지고, 아주 굵은 신경 다발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 신경 신호 발생하는 패턴을 이제 이 수학적으로 이 굉장히 복잡한 이게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온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고 이런 확률적인 것까지 다 이 모델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뭐 대학원 가면 이런 거 구현을 뭐 프로그램을 짜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해마 내 그 장소 세포라고 하는 특별한 그 세포의 반응인데,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이제 이 쥐가 움직일 때 그 신경 세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를 좋아하는 신경 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는 이 장소를 좋아하고 어떤 세포는 저 장소를 좋아하고, 세포마다 좋아하는 장소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도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장소에 자유의지를 갖고 앉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장소 세포라고 보시면 그 장소에 쥐가 움직일 때 그 세포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때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제 신경세포가 발화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소리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모스 코드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뇌 결정주의적인 관점을, 이거는 간단한 이제 뇌과학에 대한 뭐 몇 가지 제가 인트로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가져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 결정주의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 뇌과학과 관련된 유사과학이 한 19세기 뭐 말 20세기 초까지도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뭐 혈액형 뭐 재미로 많이 보시잖아요. A형 성격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뭐 저기 AB형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옛날에 이게 20세기 초에도 머리가 뭐 좀 크면 똑똑하다, 뭐 뒤통 앞에가 튀어나오면 똑똑, 요즘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실제로 20세기 초에만 해도 이게 골상학이라고 해서 프레놀라지라고 해서 이런 학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나름대로 연구도 이렇게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결혼 정보회사는 이게 이제 머리 모양 보고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이렇게 결혼 정 이런 거를 해주는 결혼 정보회사도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정치인들의 그 머리 모양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리더십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저널 논문 뭐 이렇게 아티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은 다 이제 유사과학으로 밝혀졌고 근거가 없다라고 밝혀진 거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맞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뭐 의지를 담당하고 어떤 분은 뭐를 담당하고 어떤 부위는 뭐를 담당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주장했던 이야기들은 뭐 다 이제 유사 과학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그냥 하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런 발견이 있었는데 19세기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 이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또는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발견했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 이 두 분이 이제 본인 환자를 보다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고요. 또 어떤 베르니케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해하는데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좀 말이 엉망이죠. 뭐 이게 어순도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죽을 때 부검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진 것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19세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거죠. 피니어스 게이지가 이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쇠막대기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바로 정말 사고 직후에 의식에 영향받지 않고 10주 뒤에 회복을 했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성격으로 책임감 없고 뭐 짜증 잘 내고 이런 굉장히 이상한 성격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뇌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 특정 영역이 어떤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건가?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여기 언어 영역이 망가지면 말을 못하는 거고 이해를 못하고, 또는 인격이나 성격 뭐 이런 성격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게 더 나아가서 20세기 초에 많은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세계 대공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그때도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죠. 그래서 우울증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20세기 초에.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뇌수술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거는 뭐 시술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 이제 이쪽에 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얼음 깨는 송곳을 집어넣어서 전두엽을 어느 정도 파괴를 시키면 이분들이 이제 좀 뭐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뭐 그런 것들을 현상을 보이니까 이런 시술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심지어 이런 것들을 발명을 제안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에 뭔가 흑역사라고 저희가 이분 노벨상 준 거 다시 뺏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의 흑역사라고 대표적인 흑역사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금지가 됐죠. 1970년대에는 이제 이런 시술을 못 하는 게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몰랐으니까 그냥 한 거죠. 그래서 해마의 기능을 근데 이거 역사적인 저희 뇌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환자 한 명을 딱 뽑으라 그러면 이분을 뽑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떻게 보면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해마의 기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이 자전거 사고로 뇌를 다쳐서 뇌전증, 지금은 저희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뇌전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20대가 되니까 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기 힘든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수술을 그래서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분을 이제 수술하는 분이 이제 스코빌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다가 뭔가 이 해마라는 그러니까 그때도 EEG가 있어서 관찰을 해봤더니 해마 부분에서 이상한 이제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요 해마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예. 근데 여기서 뭔가 이 발작 시그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저라고 하는 그런 발작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니까 여기를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쪽만 제거하면 되는데 두 쪽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의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1990년대 MRI가 발명이 되고 나서 이분 뇌를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해마가 이렇게 없죠. 여기가 까맣게 돼 있죠. 여기를 이제 여기를 적출을 해낸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해마를 적출을 해내서 해마가 없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의 뇌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제 뇌입니다. 제 뇌를 보시면 여러분이 해마가
멀쩡하게 이렇게 예, 예, 제가 타이밍을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해마거든요. 예, 멀쩡하게 잘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해마가 멀쩡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해마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 이게 적출을 해서 여기가 까맣게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이 시저는 없어졌는데 뇌전증 증상은 없어졌는데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어떻게 어디 살았고 근데 그 조금 전에 뭘 말해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조금 전에 소개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해마가 이런 뇌에 그러니까 기억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장소구나라는 걸 이분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책은 뭐냐면 이 수술을 한 스코빌 박사의 외손자가 저널리스트인데 자기 외할아버지의 만행을 이렇게 보면 자기 외할아버지의 만행을 고발한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한번 뭐 제가 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예, 그 외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근데 이분이 어쨌든 굉장히 이 많은 기여를 기억에 대한 어떤 해마의 기능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분의 실험을 이유로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브렌다 밀러라는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지금 한 100살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분이 100살이 훨씬 넘으신 캐나다의 이제 브렌다 밀러라는 신경과학자신데 그분이 한 실험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실험이 이제 이 거울을 보고 이제 이렇게 별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선 안쪽으로 이렇게 별 모양을 빨리빨리 그리는 건데 이거를 첫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밖으로 삐져나간 횟수가 얼마나 적은지 많냐를 봤더니 처음엔 좀 많다가 하면 할수록 점점 잘하겠죠 이거를. 근데 첫날 이제 이거를 실험하는 걸 알려줘요. 이 사람 어떻게 해라. 이거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 실험 어떤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열심히 해서 첫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아지죠. 이렇게 학습을 이루어지는데 다음날 왔는데 다시 이 실험을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자기가 했던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이 실험도 처음 보는 실험이고 실험자도 지금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다시 했는데 어제보다 좀 잘해요. 예. 그리고 다음날 또 했는데 또 다 까먹었지만 자기가 이 실험을 했다는 걸 잊어버렸지만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해마를 제거했지만 이 암묵적 기억인 여기서 이제 운동 기억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얼음 빙산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인 기억이라고 하고요. 서술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디클러티브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암묵적인 기억은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억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어떤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we know more than we can tell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시한 개념이 tacit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운동 기억이에요. 운동 스킬. 여러분 뭐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 방금 조금 전에 환자 HM의 예를 보듯이 해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마를 제거했지만 이분은 그걸 학습할 수 있었고 그 학습한 것을 사실은 잊어버렸는데 기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근데 몸에 이렇게 신경세포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뇌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이제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제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걸 연구합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해마와 이제 운동 기억과의 관계를 연구를 하는데 이제 참고로 그냥 제 전공에 대해서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물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겠지만 기억은 그래서 이렇게 서술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육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서술 기억이 물론 있고요. 여러분 뭐 8월 26일 오후 2시부터 몇 시 사이에 동동마당 어디서 누가 뭘 발표를 하더라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은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에피소드죠. 어떤 일종의 에피소드 그리고 또 어떤 사실, 과학적인 사실이나 무슨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 기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수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말로 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랜 반복을 통해서 생기는 기억들이라고 해서 절차 기억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해마와
독립적이라고 그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환자 HM의 실험에서 조금 전에. 근데 최근 트렌드는 또 아닙니다. 최근 트렌드는 요 해마가 또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정말 최근 트렌드이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기억하고 학습까지도 하면은 또 이제 제가 그 2박 3일 캠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따 디스커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 이그샘플은 왜 가져왔냐면 뇌 결정론을 이야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니까 기억도 없어지더라. 뇌가 망가지니까 성격도 바뀌더라. 그렇죠? 말도 못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뇌가 망가지니까 사람이 공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도체가 여기 망가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체는 이제 어디냐면 해마 조금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를 적출한 환자 HM이고, 환자 SM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해마체 앞부분. 여기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가 이제 망가진 분인데, 여기 보면은 다르죠. 멀쩡한 여기 앞에가 여기 없죠. 망가졌죠. 까맣게 보이죠. 이분은 공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감정들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 슬픔, 뭐 놀람, 이거 다 그림을 그리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공포에 대해서 하였던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이게 아마 어렸을 때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공포에 대해서 표현을 못 하고요. 어떤 이런 이제 반응도 행동적인 반응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뭐 이제 그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강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이랬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정말 재밌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편도체가 망가지니까 제가 이거 아까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찍으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확 다가오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략 한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멀어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충 한 1m 정도 다가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30cm까지 다가가도 이렇게 그냥 괜찮아요. 40cm까지 다가. 이분이 이 정도까지 다가가야만 이렇게 약간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또 이렇게 재밌는 거였고, 그래서 이걸 반응을 봤더니 이제 역시 이 편도체의 어떤 활성화도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이제 신경 범죄학, 아까 우리 이충풍 이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굉장히 재밌는 사례는 이 뇌종양이 아동 성중독자가 되게 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 2013년에 보고된 이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전두엽 쪽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 환자가. 그래서 이제 기소가 이제 아동 성중독 관련된 이제 범죄로 인해서 기소가 되려고 했는데, 기소되기 전날 이제 재판 받기 전날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이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발견이 돼서 나중에 요거를 제거를 했더니 이제 그런 행동이 많이 줄어요. 줄고, 근데 이분이 다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뇌종양이 조금씩 더 자라고 있었던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케이스로 보고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두엽의 어떤 뇌종양으로 해서 전두엽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아동 성중독자가 됐고, 다시 그걸 제거하자 없어졌고, 근데 다시 생겨나니까 이게 다시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이 사이코패스의 뇌.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이제 신경과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뇌를 봤더니 이제 이렇더라라는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케이스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이것은 펫이라는 이제 그런 이미징 방법인데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방사능, 요거는 이제 잘 안 와요. 이게 방사능 피폭을 받으니까 펫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영역이 얼마나 이 어떤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이제 메타볼리즘 이렇게 에너지를 실제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서 실제로 이 전두엽이 활동을 일반인보다 적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톰 크루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할지 안 할지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뇌의 반응을 보고 범죄자로 이제 일단 교도소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뇌 반응을 봤는데, 이제 엔테리어 이제 에이시스라는 영역죠. 엔테리어 싱귤레, 여기가 어디냐면요. 약간 아까 피니어스 게이지가 망가진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이 전두엽 조금 안쪽인데, 여기가 이제 반응을 좀 안 하는 그룹이 보면요,
안 하는 그룹, 여기는 반응을 많이 하는 그룹 보면 반응을 좀 안 하는 그룹이 다시 여기가 뭐냐면 체포될 때까지 잠깐 범죄를 지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다시 체포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가 반응을 좀 안 하는 그룹이 훨씬 짧아요. 한 10개월 뒤에 다시 체포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이 많이 하는 그룹은 이제 체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러면 역시 여기도 이 앞에 이 전두엽 부근에 있는 영역의 활성화도와 이 어떤 이 사람이 다시 체포될 어떤 확률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제 충동성, 여러분 혹시 사춘기 자녀 키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신가요? 충동성이 강한 이 특히 여기서 가로 열고 남자 청소년의 뇌라고 제가 했는데 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요런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해야 되는데 이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인 남자 그리고 또 여기는 24세 이상 조금 더 많은 성인 남자 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혼자 이 실험을 그냥 하게 할 때 하고 옆에 친구가 보고 있어요. 다른 친구가 자기 그 또래 친구가 보고 있을 때, 근데 자기 친구 또래가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이 리스키 디시전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예. 근데 이게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옆에 내 친구가 보고 있어도 하던 대로 합니다. 근데 그 사춘기 청소년은 옆에 자기 친구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해서 여기서 그냥 엑셀 밟고 막 가서 부딪힙니다. 예.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MRI로 이 뇌 영상으로 기능성 뇌 영상으로 봤더니 이게 실제로 이 영역,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그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파민, 여러분 보상 그런 관련된 영역인데 그 이제 역시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어떤 그 보상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영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 친구가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영역의 활성화로 인해서 충동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쥐실험인데요. 이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어른 쥐랑 그 청소년 쥐 그리고 남자 쥐, 여자 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 게 여자 쥐고요, 파란 게 남자 쥐인데 요것도 역시 뭐냐면 혼자 있을 때랑 옆에 친구들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알코올을 얼마나 애들이 마시는 이게 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알코올을 해주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마셔요. 이렇게 혀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하겠죠. 그래도 또 봤더니 역시 그 청소년 남자 쥐들은 소셜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알코올 섭취를 한다. 제가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히 가로 열고 남자가 충동성이 강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이제 청소년 사춘기한테는 운전면허증을 안 주잖아요. 뭐 투표권도 뭐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애들이 워낙 충동성이 강하고 잘못된 굉장히 리스키 디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역시 제가 뇌 반응을 통해서 그 정치 사회적 성향을 알 수가 있고요. 정치 성향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오른쪽의 영역에 그 피질의 두께를 보면 이 피질이 두꺼울수록 이타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뭐냐면 뇌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뇌의 그 오른쪽 요쪽쯤 돼요. 이쪽에 피질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타적인 결정을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볼륨이 바뀌어도 별로 그렇게 행동에 영향을 안 주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얘는 좀 더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관관계인 거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만약에 제거를 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전기자극을 했다. 그랬을 때 애들이 뭔가 행동이 바뀌었다. 이러면 인과관계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또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실제로 여기를 자극을 했더니 이제 행동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소아마비죠. 소아마비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관계를 봤더니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뭐냐면 여름에 이제 물에 빠져서 상어 습격을 받은 경우랑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또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상어가 혹시 그 사람 몸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한 거죠. 왜냐하면 여름에 더우니까 바닷가에 놀러 가고 그러니까 상어 어택을 많이 받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고 역시 소아마비도 여름에 어떤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저희 뇌과학자로서도 항상 그런 결과들을 해석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연구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상관관계 이상의 인과관계를 저희가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쥐가 어떤 이제 레이저를 자극을 하면은 갑자기 먹어요. 예. 그러다가 레이저를 자극을 끄면요. 갑자기 얘가 음식을 먹으니까 냄새만 맡고 이렇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신경과학자는 이런 결과를 이미 10년 전에 보고를 하였고요.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을 해서 이런 것. 이거는 이제 오페라 가수 뇌 수술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분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노래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를 자극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브로카 영역과 관련이 있고 말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영역인데 이제 이분은 뇌를 수술할 때 종양을 이제 이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거를 하다가 잘못 이분이 이제 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못 제거하면은 평생 이분이 노래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 수술하기 전에 전극을 심어 놓습니다. 전극을 심어 놓고 여기에 전기 자극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방금 저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제거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하는 그런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뇌 수술하기 전에 저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저기 끼어서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연구도 또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뇌 수술을 저런 환자가 있으면 이제 저 환자들이 한 1, 2주 입원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선생님 저기 저 이런 가설이 있는데요. 이런 뇌 실험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서 재밌는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요 전기 자극을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 결정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결정론. 예, 뇌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심지어 인과관계도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뇌가 어디가 파괴되는 건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침습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저분은 환자 직접 안에 뇌를 삽입해서 자극하는 건데 자극을. 근데 비침습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요. 뭐 전기 자극. 그리고 이거는 뭐 전기 자극을 했더니 사람이 정직해지더라. 이거 되게 황당한 제목부터 황당하죠. 예.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전월에 소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얼굴을 좀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어떤 얼굴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보고가 되고 있고 스키 점프들이 뭐 이렇게 했더니 약간 이제 브레인 도핑 같은 이제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도 있고요. 예, 우울증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제 연구인데 이제 뭐 뭐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경두계 자기자극강은 우울증 치료에 많이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승인이 돼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비침습적으로 뇌를 자극해서 어떤 이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뭐 저희는 치매와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최근에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드디어 자유의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계속 뇌 결정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뇌가 망가지면 어떻더라. 여기를 자극했더니 행동이 변하더라. 자유의지의 존재를 그러면 부정하는 건가라고 해서 역시 그 유명한 리벳 실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봤더니 이제 아까 그 김남욱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특별히 더 이제 실험은 이제 아실 거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헤인스 실험이라는 게 이제 fMRI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그 분석들을 실제로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논문을 자세히 다 읽어보고 봤는데 이게 이제 거의 헤인즈 그 앞에 실험은 그냥 버튼을 누르는 실험이고요. 요거는 어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판단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가까운 실험이죠. 앞에 거는 그냥 누를지 말지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뭐 거의 한 10초까지 전에 이런 영역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이 확률이 50% 60% 언저리예요. 60% 언저리. 그러니까 50 이상이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항상 50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동전 던지면 이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이 맞출 확률이 이제 한 60%. 그래서 약간 글쎄 저는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인플레이트 될 수도 약간 그 결과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역들을 보면은 이 영역들이 사실 어떤 영역들이냐면 내재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그 실제로 관여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걸 누르기 전에 어떤 내적인 프로세스가 아마 그러니까 이걸 누르는 행동 자체가 이미 영향을 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눌러서 언제 보고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역들은 이제 누른 다음의 영역들이라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리벳이 처음에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영역인데 이 실험에서는 실제로 누른 다음에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실험이 더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왜 그 세 가지 실험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거는 리벳은 사실 30년 전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거는 EEG 실험인데 여러분 뇌파라고 하는 그런 이게 여러분 많이 보신 뇌파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한 30년 전 실험이고 요거는 이제 2008년 실험입니다. fMRI라고 하는 를 이용해서 한 실험인데 요 각각의 이미징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EEG는 이제 시간 그 해상도가 좋고 공간 해상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하는지 몰라요. 이런 신호들이 대략 그냥 여기다. 얘는 공간 해상도가 높아서 뇌의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 해상도가 좀 느립니다. 이게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근데 10초 전이니까 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가장 그 좋은 정교한 방법이에요. 전기 생리학적 실험. 그러니까 아까 그 환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환자 실험할 때 이제 요 그 이분이 가서 좀 실험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실험을. 예. 그 이제 환자의 그 어떤 그걸 실험하기 전에 좀 이것저것 해본다는 핑계로 이런 걸 하신 거죠. 봤더니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환자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좋은 퀄리티의 그 신경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데 요거를 봤더니 이것도 역시 뭐 한 몇 초 전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어웨어니스 이게 똑같은 리벳 실험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심지어 그 굉장히 이제 정확도도 높고요. 예, 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리벳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세포가 활동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해보면은 이제 이 주관적 인지 시점 W 여기서 이제 내가 언제 눌러야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부정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해야 된다는 그 이제 그런 과제의 요구가 그 사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RP라고 하는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사실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거티브하게 내려가는 거긴 해요. 사실 이게 좀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네거티브 포텐셜이거든요. 쭉 내려가는 게 인과적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RP가 바뀌면 W도 바뀌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 요거 때문에 이제 리벳 실험을 이제 요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쭉쭉쭉 실제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많이 읽었는데요.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제 많이 이게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실험들은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요게 이제 쥐가 이 랜덤 이게 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쥐가 오른쪽으로 가고 쥐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게 쥐가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인데 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해봤는데 뭐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전기 자극을 했더니 이게 퍼셉션 자체가 바뀌어요. 사람이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서 막 그런 굉장히 유명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 신경 세포들이 이게 어떤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막 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문턱값을 넘었을 때 여러분이 그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잉크가 쭉 이렇게 퍼지죠. 이렇게죠.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무작위적으로 활동하다가 어떤 특정한 문턱값, 그러니까 A냐 B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하는데 왼쪽과 해당하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그게 이 두 그 어떤 비율의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어버리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 그 특정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사실 모델이에요. 이게 최근의 모델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이제 모델인데 요걸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신경세포의 그게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일어나서 내가 어웨어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그 레디니스 포텐셜이 이렇게 바뀌는 게 네거티브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그게 디시전의 그 결정의 그 결과가 아니라 요거 자체가 결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게 어떤 문턱값을 넘었을 때 결정이 일어나고 그때 바로 동시에 내가 인지를 하는 거지 이미 결정이 된 것을 내가 나중에 인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실험 실제 데이터들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벳 이제 실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신경과학자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최근 스터디 2017년 스터디까지 거의 이게 최근 스터디이고요. 카이스트에 이제 최근에 부임하신 강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인데
이것도 역시 그 문턱값을 넘었을 때 인지하고 결정이 일어나고 인지하는 게 이 많은 행동 리액션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좀 더 최근 논문이긴 하네요. 아까 말했지만 김남훈 교수님이 굉장히 이게 이제 그냥 누른지 말지 굉장히 이건 사실 우리 의사결정의 굉장히 복잡성에 비하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봤는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여기는 이제 뭐 낙태를 하는 거에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거죠. 너가 $500나 $1000가 있다면 여기에 도네이션 할래, 여기에 도네이션 할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물음 자체가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NGO 단체. 여기는 그 건 컨트롤,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하는 거에 찬성하는 NGO 단체. 어디에다 기부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을 한 거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쉽게 만들기도 하고 결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그럼 그 사람에 맞게 쉬운 결정을 이렇게 뭐 낙태를 나는 찬성한다. 뭐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이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쉬운 결정, 어려운 결정을 만들어봤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이 RP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벳이 말했던 RP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결정을 하기 전에 네거티브하게 쭉 내려가다가 실제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다시 쭉 올라가거든요. 요게 안 나타나요. 아예 어려운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대충 빨리 생각해서 누르는 그럴 때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여기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작위한 결정은 그 랜덤한 그런 뉴런의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넘어서 그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무작위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뇌의 영역이 반응을 하고 요거는 RP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예. 그래서 뭐 여튼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년 전 실험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겠죠. 행동에 그리고 또 사실 반드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실험은 제가 좋아하는 실험인데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잠재의식 메시지 이거 혹시 이게 되게 이제 사기였는데 영화에다가 뭐 3,000분의 뭐 3,000분의 1초인가요? 하여튼 뭐 약간 이런 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 영화 보고 나서 팝콘 먹고 콜라 먹더라, 더 많이 먹더라. 그 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지어낸 이야기로 밝혀졌는데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동전을 그 1파운드짜리랑 1페니짜리랑 동전 이미지를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이게 이제 그걸 근데 자기가 봤다는 걸 몰라요. 근데 1파운드짜리 동전을 보여줬을 때 이 그립 포스가 강합니다. 무의식적인 이거는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뭐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까만 선이 뭐냐면 1파운드짜리 동전을 봤을 때 손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얀 거는 이제 이제 1페니짜리 동전을 봤을 때 여기 영국에서 한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그 그립포스 자체가 낮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그립포스 좀 낮고요. 여기는 이제 이 그립포스가 있을 때 손을 쥐었을 때 악력과 요거는 이제 이 영역 역시 이 영역은 뭐냐면 그 도파민이나 그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이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 이게 그 페니가 1파운드짜리를 보여줬을 때 훨씬 여기가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잠재적으로 의식을 못했어요. 그 동전을 봤다는 걸.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연속적인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이것도 그 감각 정보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식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 날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공이 여기 날라오네. 여기서 눈을 보고 여기 이 시각 정보가 뒤통수까지 가서 다시 내 모터콜텍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반응하죠. 그러면 이미 공이 맞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도 의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아이를 보거나 집안일 할 때 뇌를 안 씁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뭘 생각을 하고 하느냐 도대체. 이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걸로 인해서 생각을 많이 이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인간의 행동이 그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이런 그러니까 전두엽을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로 전두엽을 고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런 연구를 제가 많이 하고요. 과학자로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행동과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의 기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신경신호의 의지적인 조절은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경신호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신경신호 자체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뇌결정론에서는 신경신호가 내 행동을 결정한다. 이게 뇌결정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뉴로 피드백이라는 기술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 신경신호의 특정한 영역의 신경신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해마 이거는 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것도 이제 최근 실험이에요. 2021년 실험 제가 가져왔는데 이 뇌기계 접속이라는 거는 이제 뇌의 어떤 운동 영역을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해서 그 여러분 혹시 뭐 많이 보셨죠? 영상 그러면 사람이 밖에 있는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뇌기계 접속은 운동 영역을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심지어
해마 아주 깊이 있는 뇌의 영역을 내 의지적으로 조절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마의 신경세포의 활성화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뉴로 피드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이런 회사도 있어요. 뭐 보고 EEG 씌워가지고 내가 이걸 의지적으로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이제 최근 기술이고요. 그리고 뇌는 이렇게 그냥 저는 국소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다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허브가 중요하다라는 거, 뇌에도 허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전 넘어가고요.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조금 이거 더 이게 뭐 넘어가는 거는 이제 이따 또 토론할 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뇌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어떤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은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네트워크로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특정한 영역에 기능하는 것도 맞는데 네트워크로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뇌를 닮은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 챗GPT 뭐 이런 게 의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좀 잠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몇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자. 첫 번째는 야 그냥 아예 뇌 자체를 만들어 버리자. 우리가 전기 회로로. 이러해서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주셨죠. 그 방정식 보여주셨죠.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 뇌 하나하나의 기능이. 근데 요거를 실제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에서 IBM하고 이제 이렇게 코어를 하는 노장공대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0.3 큐빅 세제곱 밀리미터 그 뇌의 그 기능을 모델링 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이 로장공대 올해 초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대학원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엄청나게 좋게 출발했대요. 근데 그 건물을 그래서 다 차지했대 그 건물을. 근데 매년 이 건물에 이게 오피스가 빠져요. 매년 오피스가 한 채씩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 이제 좀 안 되는 프로젝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뇌 자체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 딥마인드, 뭐 알파고 이렇게 만든 구글 딥마인드에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CNN 모델을 뭐 이제 뇌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런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뭐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뭐 최근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뇌의 기능과 기능적으로 유사할수록 인공지능 성능이 높아지더라라는 것도 발견을 어느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튜링 테스트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중국어방 논증도 이게 그냥 얘가 튜링 테스트는 통과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사람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얘가 근데 언어를 지능이 있느냐, 챗GPT가 과연 언어 지능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힌튼 교수님은 아직 덜 복잡해서 그렇다. 지금 뭐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아직 챗GPT 3도 여기에 훨씬 못 미쳐서 그렇지 더 복잡해지면 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근데 여기 최근에 논문을 보면요. 이 단일 뉴런이 얼마나 그 하나의 신경세포가 얼마나 그 계산의 복잡도가 높냐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 8개, 5개 정도 레이어, 1000개 정도 유닛을 가진 인공신경망이 있어야만 뉴런 한 개의 어떤 활동하는 그런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보통 인공지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리니어 이렇게 썸을 해가지고 스레시홀드 넘으면 올라간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뇌 신경세포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물학적 제한 조건을 고려한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뭐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얘를 뭐 학습을 많이 모아서 영질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인간의 지능을 닮은 그런 게 나올 거냐가 아니라 학습을 할 때 어떤 생물학적인 제한 조건을 몇 개 걸어주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뇌 영역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모듈화돼 있는 거를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걔들 연결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챗GPT는 언어, CNN은 뭐 비주얼 이제 이런 지능, 그리고 무슨 뭐 로봇 뭐 모토 기능 이런 것들 다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있고 창발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장벽탁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지금 떨리는데 이 창발은 또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라서 이 하위 계층에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이 상위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복잡계가 보이는 특성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인간의 뇌가 뭐 뉴런 단위 하나하나로 보면 얘가 뭐 의식이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얘들이 모여서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되면서 자유의지나 의식이 출현을 했다, 창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학습을 시킬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예인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을 시켰더니 요런 그 격자세포 같은 이게 이제 이것도 설명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꼭 질문해 주세요. 누군가가. 노벨상 받으신 분들 이야기인데 요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어요. 어떻게 학습했냐? 길을 잘 찾아가게 학습을 시켰는데 이 안에 그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걸 봤더니 얘의 그 어떤 수치죠. 그 수치들의 값의 패턴이 인간 생물학적인 뇌에서 발생하는 격자 세포와 같은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학습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했는데 그런 패턴이 발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여러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야, 이거는 너무 엄청난 발견이다. 이분이 그걸 격자 세포를 발견하신 분이거든요. 격자 세포라는 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창발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머전트한 프로퍼티라고 말해요.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이런 생물학적인 프로퍼티가 창발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바이올로지컬 컨스트레인트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도 몸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